안녕하십니까. 고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고인사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세택 전시장에서 함께합니다. 이번 불교 박람회의 주제가 그린 라이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사이드도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이미 불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2500년 전 이미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가르침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타는 세상이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불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심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과 홍수까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기후를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독심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에 모신 분은 우리나라 1세대 환경운동가시죠. 그리고 또 정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시면서 환경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입안하셨던 안병옥 호서대 융합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병옥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그 대면 강의는 좀 오래간만이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가라는 어떤 이런 자리는 이상을 꿈꾸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 환경부 차관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런 자리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지낼만 하셨습니까? 네, 지낼 만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 이제 시민사회는 진실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약간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얼른 보기에는 코로나19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는 기후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우리가 계산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코로나19보다 인명 피해도 그렇고 또 재산 피해도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상과 현실,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환경부 차관으로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 오신 안병옥 교수님께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의 문제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블루 마블이라는 영어 이름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푸른색을 띠는 구슬이라는 뜻이죠. 지구에 관한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이 블루 마블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진기로 찍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사진이 바로 이 블루 마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폴로 17호가 달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우주호의 그 승무원들이 이 지구를 보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전에 찍은 사진들은 사실은 미국의 나사라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블루 마블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지구라는 배가 이 우주를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이 사진이 던져주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밝히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많은 손상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구가 이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질 연대기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공룡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또 삼엽충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질 연대기를 구분하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홀로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질학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지금은 이제 홀로세를 지나서 인간의 영향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구가 엄청난 규모로 손상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몇 개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개의 지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보시듯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1960년대 초쯤에 태어났는데요. 그때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는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서 1970년대가 돼서 이제야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 한 개,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하나 존재하는데 하나 정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로부터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지구 하나를 더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2021년 지금은 1.7개의 지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지구는 단 하나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1.7개 하나하고도 거의 하나를 더 쓰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이 수입이 부족하면 그
그 수입 내에서 살아보다가 안 되면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부채를 얻어서 그 부채로 생활하기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가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1.7개의 지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0.7개에 해당하는 지구를 어딘가로부터 우리가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후세대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를 우리가 당겨서 지금 우리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어린이들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기후 변화가 위기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었고 또 핵전쟁의 위기까지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 기후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임계점이라는 것인데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문턱을 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대단히 천천히 발생하는 것처럼, 천천히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본이 이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굴러가듯이 점점 더 가속화된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국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임계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거, 이게 임계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국가들이 지금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하고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기후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육식도 줄이고 이 채식을 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든가 또 집안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기후 변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구 스스로 온난화를 더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무생명들의 존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은 1970년대 이래 포유류와 조류, 어류, 양서 파충류와 같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68%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죠. 이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사라졌다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안전할 것이냐?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지구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 전체가 거의 중단될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현대 문명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작년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이동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는 더 살아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공기도 더 좋아지고 자취를 감췄던 많은 동물들이 도심을 활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났다라는 그 역설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정말 강력한 위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금 링 위에서 우리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19와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링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체급이 더 높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막는다 하더라도 또 코로나19 자체가 기후 위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동양 사상,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동양 사상과 서양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병들면 우리 스스로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동양 철학 속에서, 동양의 종교 속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서양 학문 속에서도 지구라는 것과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성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아연 성분이 감소하면서 그 농작물을 먹는 우리들의 건강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집이 줄어드는 외소증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생물들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면 우리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 동양 철학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양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에코와 에고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에고에 가까운 그림인데요. 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 그물망 속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에코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명 그물망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들은 같은 운명 속에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산, 바다, 또 갯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가 좋은데, 그게 이제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자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산과 바다, 갯벌 또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들이 맺고 있는 관계망, 이것이 자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코라는 개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런 현실, 그게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거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는 제 눈이 잘못된 것일까요? 영양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경제 성장만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대단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해법을 찾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법을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좀 조절해야 된다, 성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술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기술을 좋은 기술이 발전하도록 그 기술 발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이 인식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나는 실천은 하고 싶지만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텐데 내가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은 어차피 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기도 힘든데 지구가 망하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는 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아마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40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습니까? 좋은 기술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기술이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더 커지는 속도가 더 훨씬 빨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실천과 함께 그 개인의 실천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적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실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제도적인 변화와 인프라의 변화,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기만 한 것이다, 나를 정말 불편하게만 만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은 또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실천들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그 의사들이 주로 권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만 타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십시오.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많이 걸으시고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채식을 많이 하셔야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것과 나 자신의 건강을 살리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고속도로가 완전히 뭐 주차장으로 변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5시간, 17시간 뭐 이렇게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벌어진 일일까요? 다 누구나 빨리 가기 위해서, 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근데 도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자동차의 운행 속도는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내 개인의 편리함과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깨뜨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준을 변경하자. 우리가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가장 값싼 거, 가장 저렴한 게 뭐냐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산업화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가장 값싼 에너지인 석탄, 가장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이런 것들을 먼저 싸기 때문에 먼저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때로는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 먹지 못했던 약간 좀 비싸더라도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자, 이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가격에서 이제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에코가 두 개의 에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이코노미의 에코, 그것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콜로지, 우리 생태의 에코가 있어요.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경제와 환경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생태적으로 생활하고 생태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경제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것이 원래 본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태를 생각하면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 또 경제를 생각하면 환경을 파괴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적인 삶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 위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쌀 한 톨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이 쌀 한 톨의 무게를 실제로 저울에 재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쌀 한 톨을 저울에다 올려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컵에다가 쌀을 넣고 그 쌀 전체의 무게를 잰 다음에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 쌀이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그 쌀 숫자로 나누면 그게 나오는데 0.016g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홍순관이라는 가수는 쌀 한 톨의 무게를 어떻게 노래했냐면은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 그리고 별빛까지도 이 쌀 한 톨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가 흘린 땀과 눈물, 이런 것들도 이 나락 한 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락 한 알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다른 시각이죠. 0.016g으로 쌀 한 톨을 보는 시각과 우주의 무게로 쌀 한 톨의 무게를 느끼는 것, 이건 너무나 다른 시각인데,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또 공감하는 것,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쌀 한 톨의 무게 0.016g인데 우주 전체의 무게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신 얘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2018년과 비교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 왜 선진국들은 안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빨리 하느냐. 근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산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강력한 형태여서 산업계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정한 목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목표를 평가한다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것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뭐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한 9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기간에 40%라는 그것을 이제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면 2억 9천만 톤이 조금 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지금과 같은 정책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개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해 나간다면 이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목표에 걸맞는 정도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별 입장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뭔가 좀 지구 전체 국가들의 움직임을 좀 도모하자,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또 개발도상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은
왜 선진국이 지금까지 경제 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익은 다 누려와 놓고 왜 그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피해를 지금 저개발 국가한테 이제 강요하느냐 이런 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소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 100개 국가가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7%밖에 안 됩니다. 이 기후 변화의 책임이 거의 없으면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 변화 피해는 주로 가난한 국가들한테 집중되는, 또 한 사회 내에서도 가난한 계층에 집중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과 또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술과 또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정 공여의 약속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반드시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개발도상국들도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는 지구라는 배에 함께 승선해 있는 승객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해결해야 돼, 이것만으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실 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정책을 입안하셔갖고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 그 생각하시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미세먼지를 꼽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차관을 할 때 입안한 것이 아니고 차관 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때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니까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 속에서 나왔던 것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였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우리가 1년 12달을 보시면은 미세먼지가 늘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공기가 좋아요. 가을까지도, 지금까지도 좋은 편인데 언제부터 나빠지느냐? 12월로 접어들면서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아주 공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함께 해보자. 국민들도 실천을 하지만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불필요한 것들 다 중단시킵시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자동차들, 노후된 자동차들을 운행을 중단해 합시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뭐 그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국외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줄어든 덕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 통계상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했던 것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게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정말 힘겨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불교의 가르침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기후 위기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더더욱 기후 위기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가서 좀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좋은 경험들 하시고 많은 지혜를 또 나눠 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지혜를 들려주신 안병옥 호서대 융합공학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부처께서는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누가 쐈는지,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계급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독화살을 뽑아서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기후위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국가나 사회, 단체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는 회심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죠. 환경 문제 해결의 시작도 회심, 즉 마음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